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조언들, 절약하세요. 저축하세요. 티끌 모아 태산이에요. 이런 말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조언들, 절반은 틀렸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조언들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정면으로 부정할 거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왜 진짜 부자들은 우리와 정반대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방식이 수학적으로 맞는 건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다면 당신은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돈을 모으는데 가난해진다뇨?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 뭐예요? 저축해라, 절약해라, 돈을 아껴라. 부모님도 선생님도 심지어 은행 광고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점 발견 못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라고 가르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왜 대부분 은퇴 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조언을 무시하고 돈을 썼던 사람들, 사업에 투자하고 교육에 돈을 쓰고 때로는 빚까지 냈던 사람들은 왜 오히려 부자가 됐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1억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일단 저축하고 안전하게 굴려야지.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제프 베조스는 1억이 아니라 수조 원을 벌어도 계속 적자를 냈어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 전 재산을 몽땅 로켓에 쏟아부었죠. 워런 버핏의 첫 투자는 본인 전 재산의 80%를 한 종목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짓 같죠? 그런데 이들이 전부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몰랐던, 아니, 알려주지 않았던 부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우리의 상식과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음 장에서 그 증거를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2000년에 1억 원을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는 약 7% 정도였어요. 나쁘지 않죠?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행동이에요. 25년이 지난 지금 그 돈이 얼마가 됐을까요? 복리로 계산하면 대략 5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와, 5배가 넘게 불었네요. 뿌듯하시죠? 근데 잠깐만요. 2000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2억 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12억이 넘습니다. 6배가 올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25년 동안 열심히 저축한 그 5억 4천만 원으로는 2000년에 두 채 살 수 있던 아파트를 이제 반 채도 못 삽니다. 저축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함정이에요. 물가 상승률과 자산 가격 상승률은 음행 이자를 비웃듯이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은행에 넣어둔 사이 그 돈의 실제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지난 30년간 상위 1% 자산가들의 재산 증가율은 연평균 15%입니다. 반면 예금 이자율 평균은 3%도 안 돼요. 매년 12%씩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도 자산 격차가 30배 이상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는 99%가 결국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1%는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함정을 피한 걸까요? 답은 놀랍게도 돈을 버리는 연습에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사업가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대 때 가진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아세요? 외국 비즈니스 컨퍼런스 참석에 전부 날렸습니다. 비행기값, 호텔값, 참가비. 한 달 만에 통장이 텅 비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 돈 모았으면 지금 1억은 되실 텐데. 근데요, 그 컨퍼런스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 이분 회사의 최대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그 5천만 원은 10년 만에 500억이 됐어요. 수익률로 치면 10만 %입니다. 어떤 예금이 이 수익률을 줘요? 이건 특수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패턴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난 후 전 재산을 넥스트와 픽사에 쏟아부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다들 비웃었죠. 결과는요? 픽사는 디즈니에 74억 달러에 팔렸고 넥스트 기술은
아이폰의 기반이 됐습니다. 사라 블레이클리라고 아세요? 스팽스 창업자, 여성 최초 자수성가, 억만장자입니다. 이분이 사업 시작할 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아둔 $5,000를 전부 특허 출원비로 날렸어요. 그 돈이면 몇 달은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특허 하나에 올인한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들의 공통점이? 이 사람들은 돈을 안전하게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적으로 태워버렸어요. 마치 로켓이 발사될 때 연료를 태우듯이요. 그 순간은 손실이에요. 연료가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그 손실이 있어야만 로켓은 중력을 뚫고 우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의 비밀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손실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이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인 상승이 시작돼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J-커브라고 부릅니다. 다음 장에서 이 J-커브의 원리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왜 초반에 반드시 내려가야만 나중에 하늘로 솟을 수 있는지 그 수학적 비밀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 절대로 대중에게 알려주지 않는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세요. 아니,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셔도 됩니다. 알파벳 J를 하나 그려보세요. 보이시나요? J의 모양을요. 처음에는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찍고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위로 솟구치죠. 이게 바로 J-커브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곡선 안에 부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나 사업을 할 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완만한 우상향입니다. 조금씩 꾸준히 올라가는 그래프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성장요. 근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크게 성공한 모든 투자, 모든 사업, 모든 커리어 전환은 J-커브를 그립니다. 초반에 반드시 손실 구간이 있어요. 돈이 빠져나가고 시간이 사라지고 기회비용이 쌓입니다.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J-커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닥을 찍기 직전입니다. 등곡점 바로 앞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폭발적 상승 직전이 가장 힘든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99%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선형적으로 사고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지금 손실이 나고 있으면 앞으로도 손실이 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곡선이 꺾일 거라는 걸 상상하지 못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스타트업 데이터를 보면 성공한 회사들의 평균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창업 후 57년 차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예요. J-커브의 하락 구간인 거죠. 아마존은 9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테슬라는 17년 만에 처음 연간 흑자를 냈어요. 넷플릭스도 7년간 적자를 감소했죠. 만약 이 회사들이 초반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안전한 길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J-커브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손실 구간을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폭발적 상승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손실만 안고 떠난다는 것. 같은 여정을 시작해도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 기업들은 어떻게 그 긴 손실의 터널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비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마존은 왜 이익을 안 내나요? 베조스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들은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미친 소리 같죠? 기업이 이익에 관심이 없다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한마디 안에 부자들의 사고방식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아마존은 1997년 상장 이후 거의 20년 동안 의도적으로 이익을 내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다시 투자했어요. 물류센터, 기술개발, 신규 사업, 월스트리트는 비웃었습니다. 이익 없는 회사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마존 주가는 상장 이후 약 200~1000% 올랐습니다. 1997년에 $1000 투자했으면 지금 $2억 달러가 넘어요. 이게 의도적 적자의 힘입니다. 삼성전자를 볼까요? 1983년 반도체 사업에 진출할 때 삼성이 뭘 했는지 아세요? 당시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반도체 R&D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반도체는 일본이 다 먹은 시장인데 왜 들어가냐고요? 10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뭐예요? 세계 반도체 시장 1위입니다. 그 의도적 적자 10년이 지금의 삼성을 만든 겁니다. 테슬라는 더 극단적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망할 뻔한 2008년 남은 돈 전부를 신차 개발에 넣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이었는데요. 주변에서 일부만 남기고 안전하게 가라고 했어요. 근데 머스크는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반만 투자하면 반만 성공한다 였어요.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 기적적으로
투자를 유치했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들은 단기적 안정을 포기하고 장기적 폭발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방장의 이익 대신 미래의 독점적 지위를 샀어요. 제이커브의 하락 구간을 견딘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이건 대기업 이야기잖아요. 나 같은 개인은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제이커브를 설계하는 방법이요. 자,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베조스도 아니고 머스크도 아닌데 의도적 적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당연한 의문이에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스케일만 다를 뿐이에요. 개인에게 의도적 손실이란 뭘까요? 첫 번째, 교육에 쓴 돈과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30대 중반에 회사를 때려치우고 2년간 프로그래밍을 독학했습니다. 그 2년간 수입이 제로였어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학원비, 생활비, 기회비용까지 총 손실이 7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미친 짓이라고 다들 말렸어요.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뭐 하는 거냐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어디 계신지 아세요? 실리콘밸리 빅테크 회사에서 연봉 5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 7천만 원의 손실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결과예요. 두 번째, 시간의 의도적 투자입니다. 회사원분들 계시죠?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넷플릭스요? 유튜브요? 당장은 그게 편하죠.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시간을 사이드 프로젝트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힘듭니다. 퇴근 후에도 일하는 거니까요. 명확한 보상도 없어요. 전형적인 제이커브의 하락 구간입니다. 하지만 그걸 23년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드 프로젝트가 본업 수입을 넘기는 순간이 옵니다. 전곡점이에요. 세 번째, 인간관계의 투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컨퍼런스에 5천만 원 쓴 그 사업가분 기억하시죠? 그분이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돈은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붙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복리가 붙는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 같지만 좋은 네트워크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정보도, 기회도, 투자도 결국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개인의 제이커브는 교육, 시간, 관계에 의도적으로 투자할 때 만들어집니다. 이것들은 전부 당장은 손실처럼 느껴져요. 돈이 나가고 시간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이 손실들이 쌓이고 쌓여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실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장에서 그 심리적 장벽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무섭잖아. 손실이 나는 게 확실한데 어떻게 그냥 투자해? 당연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행동경제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손실회피 편향입니다. 노벨상 받은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발견한 건데요. 인간은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약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과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잃을 때가 2배 반이나 더 아픕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제이커브를 그리려면 초반에 손실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그 손실의 고통을 미래 이익의 기쁨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투자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지금 당장의 손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99%가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현상 유지 평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은 변화를 싫어해요. 현재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냥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리스크니까요. 실패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만족스러운 직장에 계속 다닙니다. 불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성장 없는 삶을 계속 삽니다. 변화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 손실의 프레임을 바꾸세요. 투자하는 돈을 잃는 돈으로 보지 말고 수업료로 보세요. 교육비로 보는 겁니다. 실패해도 경험이 남잖아요. 그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하세요. 막연한 두려움이 가장 무섭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악의 경우 얼마를 잃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최악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세 번째 방법,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전 재산을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이커브도 스케일이 다양해요. 소액으로 먼저 경험해보세요. 작은 제이커브를 여러 번 그리다 보면 큰 제이커브를 그릴 용기가 생깁니다. 네 번째 방법, 동료를 찾으세요. 혼자 견디기 힘들면 같이 가는 사람을 찾으세요. 제이커브의 하락 구간에서 서로 응원해줄 사람이 있으면 포기 확률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이해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오늘의 모든 내용을 실행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돈을 모으면 가난해지고 돈을 전략적으로 태우면 부자가 됩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데이터, 모든 사례, 모든 원리가 이걸 증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분의 저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어요. 반면 교육, 네트워크, 기술에 투자한 돈은 J커브를 그리며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아마존은 20년간 적자를 내며 세계 최대 기업이 됐고 삼성은 10년간 손실을 감수하며 반도체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찢어야 할 텐트는 무엇입니까? 텐트라는 건 안전함이에요. 현재의 편안함이에요. 익숙한 루틴이에요. 하지만 그 텐트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제이커브의 시작점에 서지도 못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텐트가 안정적이지만 성장 없는 직장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퇴근 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변화가 두려워서 미뤄둔 도전일 수도 있죠.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적어주세요. 내가 찢어야 할 텐트는 무엇인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실행 확률이 42%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이면을 계속 파헤칠 겁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이커브의 하락 구간은 아프지만 그 고통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요. 지금 힘들다면 그건 곧 변곡점이 온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